시엔디테크의 전하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저희 이제 회사 사업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2003년에 저는 시엔디테크를 창업했는데 2013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로서 투자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전하성 어드벤처라고 하면서 그동안 10기술을 하고 10기술을 했고 이제 10기술 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이제 지나간 기업이 한 2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48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 기업 중에서는 이미 폐업한 기업도 한 7, 8개가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2개 정도 기업을 이제 엑싯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딜던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투자하고 이제 회사하고 그거를 이제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회수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저희가 붙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저희 본업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7개 국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외 진출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요즘에 하도 ICO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푸드텍 쪽에, 그러니까 저희 비즈니스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문들, 혹시 카카오 주문하기 이런 거 써보셨나요? 카카오 주문하기, 또 피자헛 1588, 5588 이런 콜센터 주문, 모바일 주문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중개를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이 업계 내에서 특히 외식 업계나 푸드텍 업계에서도 요즘에 하도 ICO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텍에서 ICO를 할 분야가 도대체 뭐가 있나? 그걸 제가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요즘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엑셀러레이팅 사업 내용하고 저희 또 해외 사업 노하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카이 상내벤처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역시 어딜 가든지 스타트업 열기는 대전이 제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저도 많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투자를 보통 시드 펀딩,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카이트 재단도 오셨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이 시드 쪽을 집중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죠. 그리고 이 시드 투자는 엑셀러레이터와 또 엔젤 클럽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스타트업 투자를 엔젤 클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엔젤 제가 2012년, 13년 이럴 때는 저도 서울에 있는 이제 고벤처 엔젤 클럽이라는 데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스타트업 투자를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 영역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시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드 펀딩의 시기가 제가 느끼기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시드 펀딩, 제가 20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계획, 간단한 시연, 이 정도면 시드 펀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엑셀러레이터들도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더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드 펀딩을 언제 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고, 저희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시드 펀딩은 요즘에 저희가 보니까 실제 시제품 정도는 다 개발하고 서비스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첫 시장을 딱 들어갈 타이밍에 시드 펀딩이 보통 일어납니다. 저희도 최근에 한 시드 펀딩을 보니까 저 이거 개발할 거예요 이러면 저희가 거의 투자를 안 했더라고요. 거의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첫 시장에 이제 붙을 거야 라고 하는 데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붙어야 되는 첫 시장이 저희가 잘 아는 시장들,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 좀 잘 아는 시장들, 이런 데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본엔젤스에서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투자할 때 실제 어느 정도 앱이 구현된 상태에서 첫 시장이 어디야?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첫 시장이 어디야? 그랬었을 때 그들이 얘기했었던 첫 시장이 우리가 서대문구의 신촌에 연대 홈랜 하숙집을 우리가 공략을 해볼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작은 세그멘트를 정의하고 여기서 실제 첫 시장을 동목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이제 계속 골드만도 들어오고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 대부분 첫 시장에 대한 정의를 스타트업 투자자들은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저희가 올해 이제 엑싯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디잇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2016년에 이미 300억 밸류에이션의 시리즈 B를 받았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도 저희가 처음 투자할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페이스북에다가 30만 정도의 팔로워를 만들어서 이 페이스북에서의 푸드 미디어를 가지고 일단 여기 전념을 해볼 거야. 만약에 그때 그리듯이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볼 거야가 아니라 그때 이미 서비스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푸드 미디어를 하나의 페이스북에서 중개하는 형태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 상태에서 첫 사업 모델을 실행하는 테스트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이제 정말 한 일주일도 안 된 한 5일 만에 투자 결정을 했었었는데 뭐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정말 처음으로 타겟팅한 시장을 독모하는 시점이 시드 투자의 단계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타겟팅한 시장을 독모하는 비용 자체, 보통 시드 투자의 평균적인 투자 금액이 뭐 팁스라 하더라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2년간 5억을 R&D 매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적절한 시장,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이 잘 알고 있는 시장에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장 인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시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택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 적어도 저희의 척도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봅니다. 경험치. 저희가 실제 저도 이제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CNT테크도 지금 15년이 됐지만은, 첫 해에 저희가 도모에서 가져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투자를 받지 않았지만은, 첫 해 제가 집중한 시장이 한국의 피자 시장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피자 시장을 뭐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피자 이런 시장을 정말 단기에 시장 점유율 100%를 만들었거든요. B2B 관점이니까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첫 시장을 피자를 그렇게 집중할 생각을 했냐, 피자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산학 전공해서 카이스트에서 저 음성인식 했거든요. 음성인식 하던 사람이 너 갑자기 무슨 피자를 한 거야?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경험치가 누적됐었을 때 시장에 대한 직관이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그 경험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질문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96년대에 첫 알바를 한 데가 피자헛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96년도 첫 알바를 피자헛에서 했고 그때 시급이 3,000원대였었어요. 근데 그때 피자 한 판이 한 25,000원, 6,0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일한 거 가지고 피자를 콜라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를 하는 동안에 피자는 못 먹고 계속 이제 그 피자를 먹고 싶지만은 계속 그거를 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첫 월급을 받고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뭐 과외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입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피자를 매주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97년, 98년, 99년 피자를 계속 시켜 먹고 제가 2000년에 첫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SL2라는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래도 수입이 더 좋아지니까 또 계속 매주 시켜 먹었던 거죠. 그래서 2003년에 제가 그 군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영권을 내려놓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7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피자를 계속 시켜 먹었던 거예요. 그 7년 동안에 매주 피자를 시켜 먹었던 그 경험이 누적이 돼가지고 피자 시장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겼던 겁니다. 인사이트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 하는데 늘 이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 E5도 멘토를 한 지금 4, 5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어떤 스타트업이 있었냐면은 그 정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이제 비전 기술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이 마블링 상태를 가지고 이게 뭐 한우인지 육인지 뭐 이런 거를 판별하는 앱을 실제 개발한 회사가 있었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정육점에서 돈을 낼 만한 그 광고 플랫폼 모델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 혹시 제가 처음에 그걸 물어봤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육점 하시니? 물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될 법해서 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럼 정육점을 무조건 100군데 갔다 오라고. 돈을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친구가 막 한 30군데 실제 갔습니다. 근데 정육점에서 시장 조사하면은 다음에 고기를 썰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오늘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면 칼 들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다가 저한테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실제 좀 구글링을 해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실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저한테 전달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시장조사 하지 마라. 직관에 의존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하지 말고 직관에 의존하라고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한테 뭘 시킨 거냐 하길래
거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빠진 겁니다. 시장에 대한 경험치를 쌓고 쌓아서 거기서 나오는 직관에 의존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경험을,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작은 퍼스널 장비를 만드는데 거의 미쳐있던 분이잖아요. 애플 보드부터 시작해서 애플 2, 그 다음에 넥스트라고 정육하게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장비를 하나 줄여가지고 사람 손에 들어올 때까지 거기에 평생을 바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30년 동안 몰입해서 나온 게 아이패드를 거쳐서 아이폰을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그분의 직관이 맞습니다. 직관이 맞는데 그 직관의 베이스가 뭐였냐면은 그 오랜 시간의 경험의 누적이 아이폰 사업을 시작하는 직관을 줬다는 거죠. 결국 시장 조사보다는 경험치에 의한 직관이 성공 확률은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 경험치를 쌓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CND테크 그렇게 좋은 사업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7년 동안 피자를 먹어서 생긴 운 좋은 직관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몰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했을 때 시드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최고의 질문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의 시간을 물어봅니다. 경험의 시간. 근데 별로 경험도 하지도 않고 하겠다 그러면은 투자 잘 안 합니다. 요즘엔요. 사실 저희가 이제 봤었던 시드 펀딩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시리즈 A 가면 이제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리즈 A를 이제 벤처 캐피탈을 만나게 되는데,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저희가 투자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시리즈 A를 투자하는 그 VC들한테 늘 세일즈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투자한 지가 4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B2B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좀 가끔 좀 해소하려고 스타트업 투자도 시작했는데 이것도 영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엑셀러레이터로서 VC들한테 이게 세일즈를 해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영업인데 그때도 이분들의 얘기는 어떤 시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커졌었을 때의 성과를 보통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 다음 시장의 확장 개념으로서 VC들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사실 그게 더더욱이 명확해졌죠. 그래서 만약에 VC들을 만났었을 때 작은 시장에서라도의 검증이 없으면 요즘에는 그 다음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 B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시장. 시리즈 C도 그 다음 시장. 보통 근데 시리즈 C 정도 가면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에이션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30억에서 한 70억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시리즈 B가 넘어가면은 보통 기업 밸류에이션이 10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리즈 C 정도 되면은 그 이상인데, 그때 그 정도 몸집이 되면은 정말로 IPO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거나 또는 큰 M&A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엑셀러레이터가 시리즈 A를 이제 토스를 해주고, 또 시리즈 A 파트너가 시리즈 B나 C로 토스할 때는 프라이빗 이쿼티 정도 토스를 해주고, 그런 그 다음 단계로 토스를 해줄 만한 투자자를 찾는 게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배달의 민족의 성공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꼽죠. 여러 가지 꼽는데 저는 배달의 민족의 성공의 이유, CEO가 뭐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를 본엔젤스라고 꼽습니다. 본엔젤스는 사실 뭐 역시 이제 카이스트 출신 이제 뭐 장병규 의장께서 만드셨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 제일 탁월한 능력이 그 다음 VC한테 토스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보거든요. 본엔젤스가 사실 골드만에 토스를 해줬잖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 본엔젤스가 투자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받으실 때는 저희도 사실 그 능력을 지금 배양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2B 사업을 하면서 늘 사실 영업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좀 위안을 삼고자 사실 엑셀러레이팅도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에 세일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STP를 해가지고 그 시장을 도모하는 순서대로 보통 투자 단계가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B2B하고 B2C가 다른데, B2B 같은 경우는 보통 업종별로 도모한 그 순서를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한국 피자, 한국 치킨, 뭐 한국 햄버거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은 뭐 태국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도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종별로 도모하는 것들을 보아가고, B2C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서대문구에서 시작한 배달의 민족이 강북을하고 강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확장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JV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해외 진출을 저희가 7개 국가에 진출했습니다. 7개 국가에 진출을 했는데 저희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은 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바닥부터 저희가 만든 데들은 정말로 이제 기업이 천천히 성장을 한다. 그리고 고생도 고생대로 하고요. 근데 조인트 벤처 파트너를 잘 만난 곳들은 정말로 이제 좀 원래 들어야 될 노력이 100이라 그러면은 한 30 정도에 이루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저희가 바닥부터 100% 회사를 만들었었고, 근데 중국 샹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국의 뱅콕에 있는 뭐 3R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JV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 진출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이나 수익 이런 게 늘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JV를 만들 때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 매출이나 이익을 봤었을 때 저희 회사에 여기 연결 재무제표로 사실 의미 있게 묶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51% 지분을 갖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아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은 30% 이상이긴 하지만은 실제 이사회 구성이나 제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맡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IFRS 기반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하는 게 할 수 있는 JV 파트너를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제 지금 2년 차인데 이제 올해 한 7월에 BEP를 통과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매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올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10억이 나올까 말까인데 실제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50%를 인수했는데 원래 적자인 기업을 사실 흑자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4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회사에 기여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베트남에 들인 그런 그 에너지에 저 개인적으로 한 30-40%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단기에 거둔 효과. 물론 100%로 연결이 되지는 않고 단순히 한 51%의 연결이긴 하지만은 시간 대비 얻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JV를 통한 시장 진출이 적절하고요. 근데 이 과정은 한국에서 성공도 안 해보고 JV를 만들려고 해외 시장 진출해본들 파트너 찾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한국에서의 성공을 근거로 해가지고 JV 제안을 했었을 때 큰 기업들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스타트업들도 JV 제안을 했었을 때 작은 스타트업들끼리 JV를 막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사실 시작이 둘 다 힘든 상태에서 JV 만들어 본들 거기도 힘들거든요. 결국 JV 파트너는 제일 좋은 파트너는 나보다 몸집이 큰 파트너를 찾는 것이고, 그런 파트너를 찾을 때 가장 큰 힘은 한국에서의 성공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서의 성공 실적을 가지고 역시 그것도 세일즈를 했습니다. 여러 저희가 JV 파트너들이 될 만한 저희보다 몸집이 큰 기업들한테 지속적으로 세일즈를 해가지고 JV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단기간에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JV 이외에는 늘 현지와 적절한 업무 분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기술 파트 위주로 가져가고 실제 현지화에 대한 부분들은 JV 쪽에 넘기고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업무 분장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나라마다 달라서 그냥 한 줄로만 제가 간략히 썼습니다. 이게 전장이? 네. 그래서 이제 엑싯은, 이거 일반적인 부분들을 써놨는데요.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 일단은 이제 그 IPO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들을 써놨는데, 제가 아는 기업들 중에 코넥스에 상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서도 하나 코넥스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코넥스에 상장을 해서 막 좋아했거든요. 야, 엑시트 한다 했는데 엑시트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상장을 해본들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넥스에 상장을 하면은 뭐 이렇게 1년 이후에 코스닥으로 넘어가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코넥스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느꼈었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상장 준비를 할 때 또 코스닥이 지금 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실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넥스보다는 코스닥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려야 된다. 사실 그런 형태로 저희 투자 기업들한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주, 구주 저런 얘기를 써놨었는데, 요즘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스타트업들, 저희도 엑시트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시리즈 A에서 B, B에서 C 넘어갈 때,
밸류에이션 이슈가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리즈 A를 좀 더 밸류에이션을 낮게 했었어야 되는데 시리즈 B가 안 되고 있네. 또는 시리즈 B를 좀 더 낮게 했어야 되는데 시리즈 C가 이런 이슈가 늘 있습니다. 저희도 그나마 성공한 기업들 보게 되면은 그때 그 밸류를 높이려고 막 애를 쓴 게 후회스러울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이게 이런 방법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CD에 들어가니까 시리즈 B에서 C로 넘어갈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주를 목표한 스타트업의 시리즈 C 단가보다 사실 미리 좀 싸게 팝니다. 싸게 팔고 시리즈 C를 스타트업 목표 단가로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투자자는 그 중간 정도 단가로 사실 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것도 이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험이 잘 되면서 제가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이제 세일즈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또 많이 회자가 되는 게 ICO입니다. 그 ICO. 그리고 그 ICO가 하도 이제 플래닝만 가지고 ICO가 되고 좀 사기성도 꽤 있잖아요. 뭐 사실 어드바이저 좀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펀드레이징만 그냥 반짝하고 뭐 하는 듯 마는 듯 뭐 이런 이런 형태의 ICO도 많아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대세는 리버스 ICO를 또 많이 하죠. 실체가 있었을 때 ICO를 하는 부분이고 리버스 ICO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사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빛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게임머니에 대한 토크나 역시도 리버스 ICO라고 사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가 투자한데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저희 아는 친구가 ICO 했는데 뭐 몇십억 정도 지금 해가지고 저희도 하려고 뭐 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불법이 아니라 법이 아예 없습니다. 무법이어서 사실 더 위험하거든요. 그나마 법 체계가 갖춰져 있는 나라가 뭐 싱가포르, 스위스 이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 스타트업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한번 시도를 해보려면은 리버스 ICO 모델을 따라가는 게 좋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최대한 좀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 또 리버스 ICO를 할 만한 제일 좋은 플랫폼이 이더리움 코인 플랫폼이거든요. 이더리움 코인 플랫폼에서 리버스 ICO 할 만한 분야를 찾아서 해보되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푸드텍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들이 이제 하도 리버스 ICO 또 얘기를 해서 그나마 저희가 푸드텍 분야, 저희는 푸드텍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 푸드텍 분야에 저희가 리버스 ICO를 할 만한 분야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크게 이제 뭐 코인이나 토큰, 보통 토큰이 이더리움 같은 코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토큰을 이제 기능별로 발행하는 걸 보통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코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코인과 시큐리티 코인. 유틸리티 코인은 실제 이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도 나뉘긴 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해서 구현해 나가는 거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실제 제가 지난주에 SK텔레콤의 블록체인 TF장을 만나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실제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뭐 첫 번째가 보험회사에서 사람의 건강 기록 자체에 대해서 실제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혈압이 높은데 혈압이 안 높은 듯이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PPE 같은 것들을 몸에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 원장 정보가 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사무모델 대부분 중앙화된 원장이 누군가에도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그런 형태로 사업 모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보험회사에서 그 신체 정보에 대한 원장이 훼손이 안 되니까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면 보험료가 떨어지고 맨날 술만 마시면 보험료 올라가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적도 있고 또 중고차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사고 차량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가 정보를 훼손시키잖아요. 이런 데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들어갔는데 보통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뭘 탈중화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보게 되면은 중앙화와 탈중화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장이 왜곡될 만한 부분만 탈중화를 하는 시도가 되게 많고 이런 부분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소개한 여기 소개한 거는 퍼블릭 블록체인 가지고 그나마 리버스 ICO를 할 수 있는 푸드텍 분야를 제가 한 4개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실제 시큐리티 코인은 사실 완전 자산이랑 똑같습니다. 주식이랑 똑같고 시큐리티 코인을 기반으로 리버스 ICO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즘에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리버스 ICO를 한다 그러면은 세큐리티 코인보다는 유틸리티 코인, 이게 실제 필요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인 거죠. 그래서 그 푸드텍 분야에서 그나마 유틸리티 코인이 필요한 분야가 뭔가 이제 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결제를 일부 대체한다든지, 또 실제 그 KFC 캐나다에서는 로얄티를 유틸리티 코인으로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어차피 로얄티,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코인화 시키는 것처럼 이것도 그 로얄티를 사실 토큰화 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배달 대행이 되게 많거든요. 배달 대행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부릉, 달리고, 바로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의 오류를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중앙화의 오류냐면은 보통 배달 대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적립금들을 이렇게 넣거든요. 적립금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레스토랑에는 배달 기사가 한 명도 없는데 배달 기사가 있는 것처럼 실제 배달 대행 회사를 부르려면은 적립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적립금들이 보통 뭐 메이저 회사들 뭐 부릉, 달리고, 바로고 정도 되면은 한 2, 300억이 모입니다. 근데 2, 300억이 모인 이 적립금을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손을 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스타트업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모델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당장 급여를 줘야 되니까 이게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조회사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난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런 걸 중앙화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탈중앙화가 토큰화 시키게 되면은 그런 일은 사실 없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토큰화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죠. 그리고 이런 가상계좌, 그들이 보통 가상계좌를 쓰는데, 가상계좌 간 거래이체,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실제 300원, 500원 정도 계속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은행이 있기 때문에 생긴 중앙화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런 수수료도 마저 없앨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유틸리티 코인으로 가능한 걸로 사실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토큰화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큐리티 코인은 약간 좀 위험한 분야긴 한데요. 사실 로열티 같은 경우에도 유틸리티나 시큐리티 코인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가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가맹점 모집을 할 때도 시큐리티 코인으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겠네. 이건 이제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푸드테크와 관련된, 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ICO 사례인데, 근데 사실 이런 리버스 ICO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검증을 하고 많은 조언을 얻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업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늘 이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진출한 나라들이거든요. 이거 싱가포르, 방콕, 뭐 이제 쿠알라룸푸 이런 데들인데, 저희가 진출한 나라에 이제 저희 스타트업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그 전화성의 어드벤처 11기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 키워드가 인공지능, 푸드텍 이런 키워드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되면은 해외의 어떤 시장 개척 또는 IR을 위한 이제 그런 여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고, 여기 있는 회사들은 사실 올해 저희가 지금 엑시트 중인 회사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1기부터 이렇게 10기까지 한 200개 정도가 지나갔고, 그 중에 거의 이제 50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기 이후에는 저희도 지금 이제 요즘 마이크로 VC 개념으로 완전 초기 기업 모태 펀드들도 실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올해 저희가 한 단계 위로 저희도 투자 규모를 좀 올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투자한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뭐 대강 한 10억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세외 법인들입니다. 그래서 100% 보유한 법인이 있고, 또 50%, 51% 보유한 법인들이 있는데, 이런 법인들은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샹하이가 제일 먼저 만든 법인이었는데, MVS라고 하는 중국 현지의 포스 하드웨어 유통업체 1위 업체랑 만들므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저희 기술 판로를 굉장히 쉽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었죠. 남들 사드로 다 고통받을 때 저희는 고통을 이제 거의 안 받고 진출하긴 했습니다. 그게 조인트 벤처 힘이었고요. 웨이하이는 콜센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태국 법인은 이제 저희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래 이제 금융 쪽에 콜센터 법인이었었는데,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면서 지금은 뭐 KFC 피자헛, 뭐 디오로 이런 현지 외식업체하고 시장을 넓히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20년에 태국 현지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고요. 뭐 베트남을 100% 좀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저희 뭐 롯데리아니 피자헛, KFC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지금 순항 중이고요.
네, 그 제가 저한테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배정됐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